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1984년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역시 오늘도 제 옆에는 든든한 맏형 준배형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소개해드릴 분이 좀 많은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성열 이사님도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열입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와 펀치라인 복간 작업을 같이 했던 김민호 씨 오늘 처음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막내인데 안희현 씨가 오랜만에 저도 지금 얼굴을 한 15년 넘게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자, 인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1984년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3년 말에 이제 IBF가 출범을 하면서 전주도 선수랑 권순천 선수가 이제 초대 챔피언으로 탄생을 했고요. 그러면서 IBF라는 그런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84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첫 타이틀 매치 역시 이제 전주도 선수의 1차 방어전이고요. 1월 28일에 프라운삭 무왕수린 김철호 선수의 재기의 꿈을 짓밟아 버리고 도전자로 간택된 1차 방어전부터 타이틀 매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김준배 위원님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 1984년도는 우리나라 복싱의 또 어떤 분기점을 이루는 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 황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듯이 83년도에 IBF가 창설이 되면서 무거울 중량급 쪽은 이제 기존 WBA나 WBC 챔피언, 그러니까 뭐 마이클 스핑크스, 레리 홈즈, 또 누가 있었나요? 아론 프라이어, 마빈 해글러한테 타이틀을 그냥 IBF에서 그대로 그냥 양도를 해가지고 주고, 뭐 그걸 대부분의 미국 선수들은 받아들여서 결정전 없이 챔피언이 됐고, 뭐 나중에 올해 얘기가 나오겠지만 슈퍼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덜랜드가 결정전을 했고, 라이트급도 찰리 브라운이 이제 결정전을 했고, 주니어 라이트급 밑으로는 거의 다 이제 아시아 쪽으로 할애를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좀 분위기가, 일본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만 IBF를 인정해가지고 뭐 약간 저걸 했고, 태국은 초창기에는 인정을 안 했어요. 받아들이질 않았고, 필리핀은 이제 로페사레알이든지 뭐 몬타너 이 WBC 쪽에 소위 친 WBC 파가 아닌 일부에서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좀 시합을 많이 했고, 가장 뭐 수혜를 많이 받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게 이제 우리나라였다 보니까 이제 이해 아주 양적으로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IBF가 출범하면서 중남미에 이제 몰려져 있던 그런 세를 미국 중심으로 한번 뭉쳐보겠다, 그런 이제 취지를 내걸고 뭐 창설이 됐는데, 사실상 미국에서 별로 협조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바벨런만이 이제 IBF에 좀 동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제 발을 빼는 분위기였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웰터급도 황준석 선수에게 기회가 오는 걸로 처음에 얘기가 됐었었는데, 네네. 중간에 이제 미국에서는 자기들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 도널드 커리한테 타이틀을 줬죠. 네, 그냥 줬죠. 네, 그래서 황준석 선수의 결정전이 날아가 버렸고, 주니어 미들급 같은 경우도 사실 백인철 선수가 마크메달이랑 이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 마크메달이 이제 다른 선수와 이제 결정전을 하게 되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빚어지게 되는데, 얼하그로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태국도 사실 IBF를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이 전주도 선수의 도전자가 태국 선수잖아요. 프라운상 무왕수린. 이 선수를 입국을 불허했어요. 그러니까 IBF에 출전을 못 시키겠다. 네네. 그때만 해도 태국 커미션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행정이 잘 되었을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전자가 입국을 못하는 사태가 돼서, 네. 전우현 프로모터가 경기 아마 2, 3일인가 남기고 태국 가서 도전자를 데리고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럴 정도로 좀 위기감이 깊었었죠. 네. 그래서 사실 도전자의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IBF가 갈수록 좀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게 됐었는데, 하지만 프라운상 무왕수리는 달랐습니다. 뭐 저질 도전자라고 보기에는 사실 그 김철호 선수의 재기를 또 막은 그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는 나름대로 흥행이 좀 되는 카드였어요. 네, 그리고 상당히 뭐 파이팅이 좋았고 약간 좀 코믹한 분위기도 연출을 했지만 어쨌든 하여간 전주도 선수와의 시합은 뭐 시종 뭐 서로 주고받는 아주 재밌는 시합이었죠. 이게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그 어떤 난장판 또 이렇게 타격전 그런 의미에서는 재밌는 팬들이 좋아하는 시합이었지만 어떤 기술적인 그런 스킬에서는 과연 저게 세계 타이틀 매치냐 이제 그런 그 비평도 좀 많았던. 그래서 뭐 저 이제 그 당시에 이 시합을 보고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지금 우리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시합 자체는 아주 그 주고받는 아주 재밌는 시합이었는데 시합이 끝나고 나서 곰곰이 보니까 이게 세계 타이틀 매치로서의 어떤 왜냐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는 세계 챔피언 하면은 상당히 어떤 권위라든지 그렇죠. 그 전때 우리 뭐 역대 그 이전까지의 세계 챔피언들하고는 틀린 어떤 이게 과연 세계 타이틀 매치의 권위를 갖고 하는 시합인가 하는 약간 그런 회의심을 회의가 약간 이제 들기 시작한 그런 시합이었고 이제 차차 얘기를 하겠지만 이에 이제 많은 IBF 타이틀 매치가 벌어지지만 그 도전자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선수들이 이제 속출하고 뭐 그러다 이제 급기야 뭐 이해 말에 이제 또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그 무왕수린 선수와의 그 방어전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는데 어떤 그 비평의 그런 갈림길에 섰던 그런 그 84년도 첫 타이틀 매치가 됐었는데요. 이성열 씨는 어떻게 이 경기 기억하시나요? 예, 뭐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전주도 챔피언이 시대를 이제 알리는 그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철호 선수의 이제 재기를 막은 그 무왕수린 선수의 이제 세계 도전전이라 굉장히 그 박빙의 승부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는데 전주도 선수의 뭐 길지는 않았지만 짧은 그 시대를 알리는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시합 자체는 굉장히 재밌고 이제 전주도 선수가 본격적으로 국내 팬들한테 그 이름을 알리는 뭐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전주도 선수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죠. 연속 KO로 방어전을 하면서. 사실 이게 이제 12월 10날 챔피언이 돼서 50일도 안 돼서 첫 방어전을 가진 건데 일본에서 가스카이 겐과의 또 특히 일본에서 가진 경기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팬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분위기를 전주도 선수가 또 파이터다 보니까 이어갔던 것 같고 경기 내 질, 어떤 선수의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 팬들로서는 장정구와 더불어 전주도 이런 식의 이미지를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뭐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파마 머리였죠. 두 명 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1차 방어전에 전주도 선수가 이제 성공을 하고 2월 달에는 권순천 챔피언이 이제 IBF 플라이급 1차 방어전을 갔습니다. 역시 그 1차 방어전도 그 동남아, 그 필리핀 선수를 상대로 이제 가졌는데요. 로저 카스티오가 이제 도전자였어요. 이 로저 카스티오는 이 시합 전에 그 권순천 선수가 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났던 부사영에게도 패배를 했고 오히려 부사영 선수보다도 훨씬 좀 더 수준이 낮은 선수였죠. 전적도 그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나 세계적인 거 어떤 서로 통신망 연락 뭐 이런 거 정보 이런 게 좀 부재 중이다 보니 프로모터가 발표한 대로 그냥 전적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당시에 시합할 때 그 로저 카스티오 전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나중에 이제 폭스랩 같은 경우 확인한 걸로 보면 뭐 오전 정도로 이제 하고 권순천 선수와 이게 도전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시합 자체는 뭐 전주도 무왕수린 시합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뭐 주고받고 물론 권순천 선수가 계속 우세한 경기를 했지만 그 시합 자체만으로 보면 뭐 재밌는 시합이었습니다. 이 시합도. 그렇죠. 사실 이 경기도 이제 TKO로 당시에는 발표가 됐는데 권순천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상 판정으로 추후에 정정이 됐고 채점은 뭐
스코어는 거의 일방적인 권수천 챔피언의 이제 경기였다고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 지금 뭐 임준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로저 카스티오의 수준 자체가 너무나 떨어진 그런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전호연 프로모터라든지 또 이제 조만간 그 챔피언들을 배출하는 김현치 프로모터 이 두 프로모션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 챔피언들의 도전자를 섭외하는 게 가장 그 큰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JBC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었고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선수들은 필리핀밖에 없었는데 근데 필리핀도 또 일부 어떻게 보면 그 메이저급의 어떤 소속된 선수들은 또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아니요, 때문에 필리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은 그래도 그랬구나. 예, 다 부를 수는 있었지만 네. 필리핀은 모든 선수가 가능했는데 지금처럼 필리핀이 복싱 강국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뭐 파키아오를 필두로 해서 정말 그 복싱 강국이 되었었어도 이때만 해도 한국보다 정말 한 수 두 수 아래 몇 선수를 빼놓고는 네네. 그런 그 시기였고 또한 대부분의 필리핀 선수들이 동양 타이틀이나 논 타이틀 때 국내에 불려와서 네. 이미 한두 차례씩 다 패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울거먹는 그런 거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선수를 부를 수도 없고 중남미는 아예 뭐 동조를 안 할 때였고 그렇죠. 네. IBF에 한계가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냥 우리 그 챔피언들만 거기에 대해서 그 피해를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오늘 처음 그 나오신 그 민호 씨는 84년도부터 이제 복싱 쪽에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하셨는데 이 시합 보셨어요? 나시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첫 방송이라 좀, 정확히 좀 기억이 어색합니다. 안 나는데 네. 부상 당해가지고 권수천 선수 네, 맞습니다. 수건 불러면 예, 그거 그렇죠. 정도만 기억나요. 뭐 정확히 다 기억을 하시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한 일주일 정도 후인데 동아 프로모션에서 IBF의 첫 그 티켓을 가져왔잖아요. 네. 서성인 선수의 타이틀 매치를 83년 12월에 첫 케이스로 했는데 뭐 판정 번복 끝에 그 어쨌든 KO패가 됐고 지금 이제 오민근 선수를 패더급의 티켓을 또 김현치 사장이 받아왔어요. 네, 네. 그래서 오민근 선수가 인도네시아의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그랬었는데 조코아토와 이제 초대 챔피언 결정전을 갖게 됩니다. 이 선수가 정말 미스테리한 선수인 게 시합 전 시합 후 이 오민근 선수가 시합 빼고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TV 방송에서 물론 뭐 시청률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세계 타이틀 매치이기 때문에 항상 도전자는 뭐 그 지역의 강자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조코하토 선수도 아무 그 기록이 없는 뭐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세계 타이틀 매치로 IBF에서는 인정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합은 뭐 그대로 감행이 됐죠. 네. 오민근 선수가 83년도에 이제 그 디비노 이노시안을 KO시키면서 동양 챔피언이 됐고 기량이 굉장히 만개할 때였었어요. 네, 상당히 뭐 미남 복서였고 아주 그 깔끔한 테크니션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훅의 위력이 대단했었는데 이때도 뭐 조코하토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이제 KO를 시켰었는데 그 이성열 이사님은 기억나시는지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극동 프로모션보다는 그 동합 프로모션 쪽에 그 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이제 그쪽 동합 프로모션 선수들한테는 왠지 모르게 그 정이 가는 그런 선수였는데 특히나 그 원민근 선수는 가장 좋아하는 이제 황준석 선수와 비슷한 스타일의 경기를 하는 선수라 굉장히 호감 있게 지켜봤었습니다. 사실 그 황준석 선수였던 축소판이었죠. 그때 스타일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동화 스타일이었죠. 동화 스타일. 그렇죠. 그러니까 김현치 그 선생께서 정말 그 선수들을 가리켰던 네. 그 스타일을 그대로 아마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민근 선수까지 이제 챔피언이 되면서 IBF에서만 3명 그리고 이제 장정구 선수를 포함해서 4명의 그 세계 챔피언을 보유를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도 복싱 팬들이나 관계자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사실 그 도전자나 상대들이 수준 미달이라는 것은 계속 이제 경기를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초창기니까 한번 믿어보자라고 했었는데 이제 3월 4일에 오민근 선수의 경기가 있었고 3월 17일 날 전주도 선수가 이제 2차 방어전을 갔습니다.
이때 도전자가 디에고 데빌라. 그리고 경기는 1라운드 KO로 끝나게 되는데 이 경기가 치명타였어요. 네. 복싱 팬들로서도 그렇고 정말 그 한물 간 선수를 데려다가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본격적으로 이제 대두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단 그 처음에 이제 우리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전주도, 권순천, 오민근 이런 선수들이 세계 챔피언이 될 때는 뭐 상대 그 수준을 떠나서 그 상당히 어렵다는 세계 타이틀 매치를 우리나라 선수들이 전부 통쾌하게 이기니까 뭐 일순 열광을 했지만 이 디에고 데빌라와 전주도 선수의 시합을 보면은 이거는 필리핀 랭커에서도 하위 랭커가 와도 이런 시합은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합이었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일반 팬들이나 관계자들이 생각했던 세계 타이틀 매치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그럴 시합이 결과가 돼버려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IBF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부정적인 견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죠. 그렇죠. 사실 좀 너무 심했어요. 전주도 선수는 이때 기량이 정말 뻗어 나갈 때였는데 심지어는 제대로 맞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이제 일어나지도 않고 KO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공분을 사게 되는 그런 시합이 됐었고 김민호 씨는 이 시합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잠깐 뭐 저는 이게 TV 시청하다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억이 워낙 빨리 감흥이 없었나 크게 감흥은 없었어. 맞습니다. 이때 필리핀 선수들이 이제 와서 그 불성실한 시합을 하면 벌금을 이제 내게끔 하는 것도 이제 이 당시부터 막 생기고 그랬던 무렵인데 한동안은 또 그 곤투협회에서 논타이틀 매치 필리핀 선수가 원정 와서 2라운드를 못 버티면 파이트머니 안 준다 그런 적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이승순 선수랑 캐시암 조커 네. 그 경기 때 이제 캐시암 조커가 너무 불성실하게 태업을 해서 실제로 그때 대전유에 30%를 깠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식으로 명문화해서 이제 규정에 넣게 되고 이사회 통과를 시켰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 세계 타이틀 매치라고 했는데 이 시합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아무 상관도 없는 전주도 선수는 정말 열심히 훈련해서 그냥 방어전에서 자기 기량을 펼쳐 보였을 뿐인데 뜻하지 않게 이런 그 팬들의 비난에 휘말리게 됐었죠. 하지만 전주도 선수의 어떤 그 뭐 화끈한 경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졌었어요. 네, 뭐 밝은 표정 항상 밝은 표정하고 아주 씩씩한 복싱을 했기 때문에 팬들한테 그 인기는 굉장히 좋았죠. 이에 한 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복싱에서 최고의 그 인기를 구가하던 선수였죠. 전주도 선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만 이때 이제 세 번의 타이틀 매치가 있었는데 3월 말일이었어요. 3월 31일 날 그 WBC 유일한 챔피언 장정구 선수가 그 3차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이때 도전자는 소트 치탈라다. 뭐 지금이야 이제 치탈라타를 대단한 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신출내기 풋내기 이렇게 평가하는 그 여론도 많았었거든요. 네, 그 시합 전에 뭐 전적 발표된 거는 15전이었던가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것도 부풀린 거였잖아요. 실제로는 오전째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7전 정도. 예, 그 7전 정도 됐나? 근데 이 태국은 좀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지만 이름을 그 링에 올라갈 때 닉네임하고 또 본명이 있어서 그것도 어떨 때는 막 중복이 되고 뭐 누락이 되고 그렇죠. 또 뭐 그 정규 복싱하고 무에타이를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뭐 그 무에타이 전적이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굉장히 좀 그 전적 자체가 신빙성이 그렇게 크게 없는 상태였는데 아무튼 뭐 장정구 선수로는 그 3차 방어전은 그냥 그 토레스와의 지명 방어전을 끝내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자고 했는데 호되게 당했죠. 좀 어려운 시합을 벌였죠. 성렬 씨 뭐 기억나시죠, 이 시합? 뭐 나중에 뭐 알게 된 사실이지만은 이 시합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졸전으로 봤는데 그 졸전으로 간 이유가 그 감량 장정구 선수의 그 심한 감량에 의한 그런 시합이었다는 말이 있어서 좀 이때부터 조금씩 불안한 그 이미지가 조금 이제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정구 선수는
시합이 정말 잘할 때는 정말 잘하고 또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럴 때는 또 시합을 좀 망치는 시합을 가끔 하기도 했고 사실 이 시합은 보면은 장정구 선수가 치탈라타를 좀 얕잡아보고 초반에는 굉장히 러싱을 하죠. 근데 이 치탈라타가 의외로 버티면서 같이 치고 나오니까 거기다가 경기 중반에 이제 장정구 선수가 그 버팅 당해가지고 상처도 있고 그 중반 넘으면서 장정구 선수가 체력이 고갈이 됐어요. 피가 정말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시야도 가리는 데다가 유혈전이 되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 치탈라타의 그 저항이 워낙 완강하니까 결국은 후반 가서는 스태미나가 딸려가지고 후반에는 오히려 치탈라타한테 끌려다니는 뭐 그런 시합 양상이 됐죠. 네. 김민호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피 얘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그 피를 흘리는 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유혈이 낭자하다라는 그런 거보다도 제 기억으로는 그 피가 응고돼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났었던 기억이 나고 사실 치달라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보통 그 태국에서 온 복싱은 투박한 복싱을 한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의외로 기술 복싱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적이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억이 나고 특히 그 치탈라타의 그 러싱 때 어퍼에 굉장히 많이 고전했던 기억이 나요. 장정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래서 후에 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치탈라타가 이제 명참편 반열에 오른 선수지만 그 당시에도 상당히 그 세련된 복싱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게 사실 시합 전에 그 치탈라타가 뭐 나중에는 이제 플라이급으로 올라가서 명챔피언이 되지만 이 시합에서 체중 그 개체량에서 2차강까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정구 선수는 상당히 이제 쉽게 본 거죠. 쉽게 봤는데 지금 우리 민호 씨가 얘기했지만 이 선수는 뭐 여느 그 태국 선수랑 그 무에타이에 기반을 둔 게 아니고 그 아마추어 복싱을 했던 그 정통 복싱 그 테크니션 오소독스한 테크니션이니까 그냥 장정구 선수가 맞불 작전 놓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 스텝도 빠르고 하다 보니까 경기 후반에 상당히 고전을 했던 시합이죠. 예. 맞습니다. 그 사실 시탈라다라는 그 도전자에 대해서 베일에 쌓여져 있었는데 이때 국내에서는 쉬어가는 방어전으로 생각을 했지만 치탈라타가 입국을 했는데 태국의 그 주요 복싱 관계자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했더니 이제 그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왔던 건데 치탈라타의 경기력을 보면서 거의 대부분의 복싱 팬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만만치 않은 선수다. 장정구니까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나중에 끝나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더 비교가 됐죠. 그 IBF의 도전자들의 어떤 그 수준과 이 WBC 타이틀의 도전자 수준이 더 비교가 됐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네, 그래서 이 시합 끝나고 뭐 장정구 선수가 고전은 했지만 역시 세계 타이틀답다. 뭐 이런 평이 많았고 맞습니다. 이 시합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10라운드에 그 루디 오르데카 주심이 그 레프리 보는 도중에 갑자기 다리에 쥐나가지고 시합 중단되고 뭐 막 그 감독관이 올라와서 풀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양 선수가 심하게 움직이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주심도 뭐 무리가 갔는지 10라운드에 그런 뭐 해프닝이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걸 또 다 기억을 해주시네요. 뭐 쓸데없는 거는 많이 기억을 하고 있죠. 우리 정말 그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는 그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루디 오르데카는 굉장히 굉장히 그 캐리어가 많으시고 그 WBC 이후에도 이제 우리나라도 또 수차례 더 오셨고 장정구 사파타 2차전 때도 그 레프리 보신 그 양반인데 어쨌든 10라운드에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감독관 뛰어오고 시합 중단되고 선수들은 뭐 이게 뭐지 하고 한동안 시합이 좀 중단됐던 그런 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 시합에서. 네. 자, 어쨌든 그 경기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와 그 좀 이렇게 뭐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엉키는 그런 그게 뒤섞인 그런 경기였던 것 같은데 난전이었죠, 난전.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경기가 끝나고 장정구 캠프에서 터져 나온 게 이영래 트레이너와의 불화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불화 때문에 장정구 선수 이제 이영래 사범님의 얘기는
머리가 커지니까 말을 안 듣는다 그런 거였고 장정구 선수의 어떤 건 내 스타일이 있는데 이거 맞지 않는다. 그런 이제 불화가 결국 터져서 결국 이제 독가식기와의 4차 방어전 때부터는 그 사자라고 불리던 이면호 네, 이제 그렇습니다. 관장님이 이제 네. 맡게 되는데 이영래 트레이너와의 불화 때문에 이런 고전을 또 했었고 장정구 타이틀이 위험하다 이런 이제 그 여론까지 이제 기사화가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3차 방어전을 참 그 악전 고투 끝에 그 장정구 선수가 이제 마쳤고요. 자, 4월 달에는 그 서성인 선수가 네. 그 보비 베르나와의 그 1차전에 이어서 재대결을 이제 갖게 됩니다. 1차전이 그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끝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IBF에서도 또 재시합을 지시를 했고 이 서성인 그 베르나 시합은 그나마 IBF 시합 중에는 양 선수의 어떤 그 기량도 있었고 또 수준도 있었고 상당히 그 재미있는 시합을 양 선수가 펼쳤죠. 네. 아무래도 베르나는 현역 세계 랭커였고요. 네. 또 그 WBC 타이틀에 도전했던 경력이 있던 도전자였기 때문에 일단 검증이 됐었고요. 네. 1차전 때는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였는데 사실 2차전에는 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조금 좀 김이 빠진 승부가 아니었나. 이 베르나가 그 무슨 이유 때문인지 좀 시합에 흥미가 없는 듯한 약간 뭐 그런 분위기는 좀 있었죠. 네. 일단 뭐 서로 이렇게 치고받는 거를 좀 피한다는 네네. 그런 느낌을 네. 받았고요. 서성인 선수도 무리하지 않고 포인트 쪽으로 이제 경기를 가져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었는데 이성열 씨는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근데 뭐 1차전을 양 선수가 이제 재전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복싱 경기를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첫 번째 시합보다는 두 번째 시합에서 많이 좀 범전으로 흐르는 경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서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한 템포를 늦춰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시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알아서 그럴 수 있다는 예. 얘기시군요. 그래도 아무튼 그 앞에서 얘기한 IBF 타이틀 매치보다는 양 선수의 기량이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뭐 시합 자체의 어떤 수준은 굉장히 그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 타이틀 매치로 사실 손색이 없었던 네. 그런 경기입니다. 김민호 씨는 이거 네, 어떻게 저도 기억하시나요? 그 기존의 IBF 그 연초에 벌어졌던 그 경기보다는 수준이 좀 있는 선수. 특히 뭐 보비 베르나 같은 경우는 외모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알렉시스 아르게요의 짝퉁 고정 같은. 부은 아르게요. 네, 그렇게 코스염 기억이 길고 나네요. 네.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고. 네, 네. 예. 그렇게 기억이 나네요. 베르나가 그 복싱 스탠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괜찮았죠. 또 펀치도 있고 상당히 좀 스타일리시한 그런 복싱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기억을 하시겠네요. 네. 그 뭐 통쾌한 KO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베르나 쪽에서 경기를 포기하면서 서성인 그 선수가 이제 그 KO로 그 세계 챔피언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명째 이제 세계 챔피언이 생기게 됐고요. 딱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그 와룡 프로모션에서도 이제 그 IBF 티켓을 한 장 받았죠. 네. 그래서 유한길 선수가 작년에 83년도에 이제 동양 타이틀을 반납을 하고 그 주니어 라이트급으로 이제 올리면서 그 정말 한국 복서의 킬러로 자리매김을 했던 로드 세키란과 그 초대 챔피언 결정전을 갖게 됩니다. 로드 세키란이 나오네요. 뭐 이 선수 좀 심하게 말하면 거의 한국에 살다시피 하면서 시합을 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하고 이 위아래로 안 붙었던 우리나라 간판 선수가 거의 없었죠. 초창기에 와서는 뭐 김강민 선수하고도 했고 오영호 선수하고도 시합을 했고 최충일 선수하고도 했고 뭐 문태진 선수하고도 했고 그래서 뭐 이런 그 우리나라 간판급 선수들한테는 다 뭐 패배를 했지만 그 페드로자한테 KO되고 재기를 꿈꾸던 김상항 선수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잡습니다. 하면서 또 필리핀에 이런 선수가 있구나 하는 걸 각인시켰고 그 이후에 이제 이일복 선수가 또 뭐 세계를 그 바라보는 유망주였는데 또 우리나라에서 잡고 또 최진식이라고 일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그 IBF 나중에 주니어 라이트급 타이틀 도전하는 아주 그 혜성같이 나타났던 선수도 또 우리나라에서 잡아가지고 이 선수는 굉장히 우리나라 링에 익숙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그 유망주들을 많이 잡아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악명이 높았죠. 그래서 유한길 선수가 이제 이런 최진식 선수나 김사왕 선수의 복수를 하리라고 기대를 했지만 이 전형적인 필리피노 스타일로 주먹도 어느 정도 있고 뭐 스피드는 없지만 굉장히 그 끈적끈적한 복싱을 하고 터프하고 했기 때문에 이 시합도 사실 유한길 선수가 마음대로 뭐 끌어가지 못했어요. 결국은 뭐 2대1 판정으로 이기긴 했지만 굳이 뭐 얘기하면은 뭐 아주 그 확실한 승리를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웠던 시합이었고 서로가 좀 어렵게 갔던 시합이었죠. 김민호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 경기 기억이 일단은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세키난 특유의 그 끈적끈적함에 거기에 또 유한길 선수도 만만치 쉽지 않게 않죠. 또 같이 끈적끈적하니까 사실 경기 자체는 그다지 뭐 우리 매니아 입장에서는 호응해 줄 수 있는 시합은 아니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존에 그 초창기에 했었던 그런 IBF 타이틀전보다는 조금 기량이 있는 선수들끼리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뭐 끈적끈적하다라는 걸로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네요. 저는 그때 이제 유한길 선수까지 챔피언이 되고 나서 이거 세계 챔피언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었나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너무 많으면은 세계 챔피언의 권위가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하고 그래도 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평가가 갈리는데 뭐 많은 선수에게 세계 타이틀의 어떤 도전 자격을 주고 또 시합이 많아짐으로써 활성화가 된다는 측면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 별로 권위도 없는 그 신생 단체에 너무 이 양산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이성열 씨는 그 방금 어떻게 말씀하신 임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저랑 세대가 저랑 이제 김민호 씨하고는 이제 나이가 같은데요. 임준비 의원님보다는 저희가 좀 한참 아래입니다. 그래서 로드 세키난 선수만 보면은 굉장히 겁이 났던 한국 선수라고 할 때 그때 굉장히 겁났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임 의원님께서는 예전에 한국 선수들이 많이 승리한 경기가 그런 기억이 많이 나시겠지만 저희 때부터는 거의 진 경기, 그러니까 로드 세키난 선수만 오면은 자꾸 지니까 좀 이렇게 불안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프로야구도 보면은 이제 용병 선수가 한국에 와서 적응 못하고 가는 선수도 있지만 여기 와서 기량이 성장해서 다시 메이저리그로 또 가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근데 로드 세키나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정말 그 밥이었다가 조금씩 기량이 늘더니 아까 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83년에 이제 이일복 선수와 문태진 선수가 내놓은 동양 타이틀 결정전에서 이일복 선수를 이기고 1차 방어전에서는 그 전승가도를 달리던 또 최진식 선수를 12라운드 역전 KO로 또 이기고 예전에 최규훈 선수도 최완택 선수가 후에 이제 도전을 했는데 84년도에 최완택 선수를 또 KO로 이기고 그러니까 로드 세키난의 그 어떤 그 리듬이 이때는 굉장히 상승세였어요. 그래서 유한길 선수가 야 저거 막을 수 있을까 정말 이런 그 불안감이 있었는데 뭐 경기 내용은 어쨌든 그 완벽한 승리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IBF에서도 재대결을 지시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2차 방어전을 세키난과 이제 갖기로 했다가 추후에 레스터 앨리스죠. 그래서 이제 도전자가 바뀌게 되는데 앨리스의 1차 방어전에서 세키난이 그렇죠. 다시 도전을 하게 되죠. 뭐 KO로 물러났지만 하여간 이 세키난 선수는 그 당시에 우리 이성열 이사님이 얘기한 대로 항상 오면 좀 부담스럽게 봐야 되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선수 같기도 해요. 자, 뭐 시간이 벌써 30분이 훌쩍 지나갔는데, 자 그럼 84년도 4월 달까지 그 정리를 하면서 84년도의 1부는 여기서 순서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그 84년도 2부 순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네, 곧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